당신 아버지 박정호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횡령범으로 몰려 모든 걸 잃으신 우리 아버지가 은인이라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당신 아버지는 1000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감동도 잠시. 긴급 속보입니다. 박정호 씨는 회사를 협박했습니다. 재벌 아들의 폭로. 그날 밤의 교통사고. 빼앗긴 아버지 카드. 병원에서 읽은 진짜 유언. 내 딸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진실은 세상에 남겨주세요. 한 장의 교통카드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미는 4월 초순, 저는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편의점 야간 알바와 3개월짜리 계약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녁 식탁에 반찬 몇 가지는 올라왔고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비로 들어간 돈, 장례 비용,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 부엌이라곤 전기포트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는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가셨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공허하게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으셨죠. 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구조조정으로 일찍 퇴직하셨고 그 뒤로는 택시 운전과 경비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고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후루룩 마셨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버텨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시선이 현관 옆 작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목시계, 달아빠진 지갑, 그리고 교통카드. 아버지의 교통카드. 저는 무심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파란색 교통카드가 거기 있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그 카드.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도 이 카드만큼은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빠,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을 타던 기억. 90년대 초반 아직 교통카드가 보편화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종이 승차권을 끊어서 개찰구에 넣으면 삑삑 소리가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작은 손을 꼭 잡고 2호선 열차에 태워주셨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없다는 게,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만 같이 가요, 아빠. 충동적으로 그 카드를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제 카드 대신 아버지의 카드를 들고 나섰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무겁고 차가웠으니까요. 고시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모두들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한 동작으로 제 카드를 찍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카드를 꺼냈죠. 파란색 카드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사용하셨던 흔적들. 잔액이 남아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찌릿 하는 느낌과 함께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듣던 딱딱한 경고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통과음이었죠. 통과되네.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충전해 두신 금액이 아직 카드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이렇게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 러시아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시간. 저는 노란 안전선 뒤에 서서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도 익숙하게 객차 안으로 들어가 빈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어둑한 터널이 보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규칙적인 진동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셨겠지.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기 전에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회사였는지는 몰라도 매일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아버지, 꿈을 꾸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잃으신 뒤였으니까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열차 안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아버지의 카드 한 장이 얼마나 큰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역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열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카드가 든 가방을 꼭 껴안은 채로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았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더니 플랫폼의 형광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역이었습니다. 제가 내리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열댓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었고
무전기를 손에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호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이 열차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절 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아니, 확신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설마 나를 보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백발의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재빨리 움직여 문을 막았습니다. 열차 문이 다시 열렸고 그 남성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의 재질, 손목의 시계, 구두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교통카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통카드요? 왜 교통카드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정장 남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파란색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본 순간 남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카드 번호가... 남성은 카드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았죠. 희미하게 바랜 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군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라니, 당신이라니. 저는 이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맞아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묘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안도감,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느껴졌죠. 아버님, 성함이 박정호 씨 맞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니. 어떻게 된 거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선 곤란합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남성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탁입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저와 그 백발 남성을 둘러쌌습니다. 경호원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의 문이 열렸고 남성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타십시오. 저기 정말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남성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악몽일까요? 놀라셨겠습니다.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요.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색 바탕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름 세 글자와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그룹 회장 강민재입니다. 한국산업그룹.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였죠.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그 그룹. 전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 기업.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그룹의 회장이라고요? 저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요. 강민재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정호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은인?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은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택시 기사였는데 어떻게 재벌 회장의 은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 오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90년대 후반 노래 같았죠. 아버지가 즐겨 듣던 그런 노래.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택시에서 수없이 들었던 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 노래를 트는 걸까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던 그 해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를,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7년 강민재 회장의 입에서 나온 그 연도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해였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던 그 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치욕의 시간. 그때 저는 아직 사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회장의 시선은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은 당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건설과 전자부품을 주로 다뤘죠. 직원이 1000명이 넘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천 가구가 우리 회사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었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었죠. 대한민국 기업 절반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얼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죠. 그때 파견 나온 사람 중 한 명이 박정호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박정호 씨는 재무 전문가였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이 탁월했죠. 부실 회계를 단번에 찾아내고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냉정했지만 공정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박정호 씨를 미워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박정호 씨가 내놓은 보고서는 가혹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부채 비율, 유동성 위기, 회생 불가능 판정.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10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그저 원칙대로 기준대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박정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여니 박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벗지 않은 채 피곤한 얼굴로. 회장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었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장부를 다시 쓰는 겁니다. 장부요? 우리 회사에 숨겨진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로 감춰둔 부동산,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숨긴 자금들. 당시엔 그런 게 관행이었죠. 모든 기업이 그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걸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제안했죠. 이걸 양성화하면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회생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비자금 조성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박정호 씨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본인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본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회사는 살아남고
1000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신이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인에겐 지킬 개족이 딸 하나뿐이라고, 하지만 이 회사엔 1000가족이 달려 있다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를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자라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게 유일한 부탁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호 씨의 희생으로 한국 산업은 살아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구조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10대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전 재산을 변제하고 업계에서 영구 추방당했습니다. 모든 경력이 지워졌죠. 그래서였구나. 아버지가 왜 택시 운전을 하셨는지, 왜 경비 일을 하셨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평생 박정호 씨를 찾았습니다.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박정호 씨는 철저히 숨었습니다. 연락을 끊었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도요? 원래 성함은 박정호가 아니었습니다. 개명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신 거죠.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컸다니. 그리고 1년 전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한 게 평생의 한입니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박정호 씨가 그날 밤 제게 건네신 겁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교통카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바로 그 카드의 번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드로 아이가 올 것이다. 그때 모든 걸 말해주시오.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언젠가 제가 이 카드를 들고 올 거라는 걸. 수첩 속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어렸을 때 제 숙제 공책에 댓글을 달아주시던 그 손글씨. 더 보시겠습니까? 강민재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 1999년 6월. 딸아이 운동회. 참석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2000년 12월. 딸아이가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모르는 척 해준다. 착한 아이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계셨던 겁니다.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지켜보지 못한 성장의 시간들, 모두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매년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1년에 한 번씩 근황을 알려오셨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엔 이렇게 쓰셨습니다. 딸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평범하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과거가 저에게 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정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 씨 딸이시니까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한국산업본사로 데려갔습니다.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박정호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섰습니다. 그날 밤 이 자리에서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회사를 잘 키워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결단이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회사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거기서 아버지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봤습니다. 꼼꼼한 필체로 기록된 숫자들, 분석 내용들. 아버지의 치밀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천재였습니다. 자료실을 함께 둘러보던 한 고참 임원이 말했습니다. 구조조정팀에서 일할 때 뵀었는데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한눈에 읽어내시고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파악하셨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진작 망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셨죠.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 능력 있고 존경받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시선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딸이래.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 노리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야? 확인도 안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저를 본인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대지에 자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도 넓고 집도 컸습니다. 다른 세상 같았죠. 저택 응접실에서 회장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시절, 외환위기의 혼란,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 하나하나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제 아들입니다. 강태준 부회장입니다. 강태준 부회장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회장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곧 출발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회장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차갑고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들이 좀 무뚝뚝합니다. 회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적대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회장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회장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저를 동행시켰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게 일이 됩니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당뇨도 있다고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회장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과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회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신데 재산 상속 문제 꼬이는 거 아니야? 부회장님이 화나실 만도 하지.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한국산업회장, 의문의 여성과 잦은 만남, 고인 사칭에 재산 노린다는 의혹.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되어갔습니다. 회장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회장실에서 나오는데 비서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을 너무 자주 찾지 마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회장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는 듯 했지만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은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장을 만나는 동안 일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피곤해 지쳐 고시원 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급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산업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켜보십시오. 네, 무슨... 부회장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박정호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부회장 긴급 기자회견. 고 박정호 씨 회사 협박 의혹 제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강태준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죠. 주변엔 회사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최근 우리 회장님께서 고 박정호 씨의 유족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회장님은 박정호 씨를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부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박정호 씨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우리 회사를 협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부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부회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비밀 문서, 협박 편지처럼 보이는 것들. 박정호 씨는 회사 돈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죠. 당시 우리 아버지 강민재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화면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부회장의 기자회견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돈을 받고도 계속 회사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호 씨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부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씨를 은인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정호 씨의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인 명의를 도용하고 회장님을 현혹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기였네. 불쌍한 회장님. 저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범으로 사기꾼으로 몰리다니.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지 못했습니다. 태준이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행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는 고시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회장은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거리를 때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금방 젖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회장 차를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차가 한 대씩 지나갔습니다.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강한 충격이 몸을 덮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구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카드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안 됩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빗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저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또 나만 두고 가는 거야. 저를 지키려던 아버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던 아버지.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아버지의 유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커튼, 의료기기들, 링거줄이 제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왼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목은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강민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물 드릴게요. 회장이 일어나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입에 대주었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얼마나 된 건가요? 이틀째입니다. 사고 당일 밤부터 계속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이틀이나.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 교통사고, 카드를 가져간 누군가. 아버지 카드는 도난당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장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친 겁니다. 부회장님이.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준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정호 씨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도 아버지처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진 오래된 봉투. 이걸 드려야 합니다. 회장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강민재 귀하. 이게 뭔가요? 박정호 씨의 진짜 유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정성스러운 필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강민재 사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은인이라 하셨지만 사실 저도 제 방식대로 이 나라를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두셨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부실을 감췄는지,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산업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태준 부사장의 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하청업체 착취.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회장의 범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증인 명단까지.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박정호 씨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딸이 20살이 넘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만 이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제가 충분히 잘할 때까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네가 많이 컸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미안하다.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졸업식에 가지 못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주지 못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가 젖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착하게, 씩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했다. 네가 있어서 아빠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대신 진실은 세상에 남겨주세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아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울지 않으려 애썼던 모든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명예도 경력도 꿈도 모두 버리고 저만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딸아,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말. 과묵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물불 가리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요. 진실은 세상에 남겨달라고. 회장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죄책감을 이제 행동으로 갚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켜드릴게요.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진실을. 병원에서 퇴원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은 제게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내주셨죠. 경호원도 배치됐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남긴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공개해야 효과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편지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2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차를 타고 한국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질 날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마이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대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더욱 붐볐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연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먼저 앉히고 본인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평생의 빚을 갚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무너지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 정부 구조조정팀, 박정호라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 카메라들이 일제히 회장을 향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한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산업 강태준 부회장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지난 2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하청업체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정호 씨의 따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해둔 자료들,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증인 진술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은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될 것입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갑이 채워진 강태준 부회장이 보였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사관들에 이끌려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부회장이 제 앞을 지나갈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부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회사의 비리, 그리고 본인의 죄책감까지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놨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희생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고 아들의 범죄를 눈감아줬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노인이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듯 절을 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 씨께 그리고 따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담담히 받아들이셨을 테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은 저를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 지분의 10%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가 받았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사직도 제한합니다. 10%? 한국 산업 같은 대기업의 10%라면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돈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호 씨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회장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내주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딸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외환위기 때 희생당한 사람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버지라면 그걸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여름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고 단풍이 물들었다 떨어지고 눈이 왔다 녹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제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건물 2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희망 상담센터 마이너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센터는 크지 않았습니다. 방 3개와 작은 휴게실로 이루어진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외환위기 때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었죠. 다른 하나는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지친 사람들,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한 사람들. 저처럼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청년은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1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하던 저.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희미한 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저는 청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의 강점과 가능성, 그리고 작은 목표들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청년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청년이 나간 뒤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교통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카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그 카드. 사고 당시 도난당했던 카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회수됐습니다. 강태준 부회장 측근이 가지고 있었죠. 카드는 증거물로 제출됐다가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액자에 넣어 센터 벽에 걸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강민재 회장이 찾아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었죠. 하지만 1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고단한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은 가벼웠습니다. 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아버지의 카드를 처음 사용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저는 가방에서 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개찰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감으로 아빠가 바라셨던 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저도 노란 안전선 뒤에 섰습니다. 옆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죠. 저는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아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아버지 카드로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여전히 저를 챙겨주시는 강민재 회장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제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주 내리던 역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길, 아버지가 사주시던 붕어빵, 따뜻했던 순간들. 아버지,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으니까요.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과거를 지나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저도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승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내리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레일 위를 달리는 소리.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다크서클도 줄었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유산도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충만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었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벗어나 환한 역으로, 어둠을 지나 빛으로, 저도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진 채로, 치유된 마음을 안고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